일단은 이제 유동성 완화가 되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이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파월, 저는 이제 사석에서 파월 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부르긴 하는데 증권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칙론자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멘트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홀부터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흐름이 변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은데 어때요? 뭐 B컷 확률은 거의 적은 것 같긴 한데 박사님이 보실 때는 스몰컷, B컷 뭐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B컷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네. 네, 지금 뭐 연준 인사가 내일 이제 완전체가 구성돼서 12명이 네. 표결에 임하는데 6명이 지금 트럼프의 복심, 예, 마이런까지 예, 미란, 마이런 이렇게 부르죠. 예, 그리고 존 윌리엄스, 크리스토퍼 월러 이런 분들은 뭐 사실 차기 연준 의장을 노리는 의장으로 사람들이죠. 이제 지금 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은 너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6명인데 네. 연준 의장 내년 5월에 의장의 하마평이 오르는 분들은 너무 나가지는 않을 거다. 일부러라도. 약간은 좀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독거려야 되기 때문에. 월러 이사가 가장 오히려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예. 너무 너무 가볍게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6명이 뭐 굉장히 비둘기니까 막 나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4명이 이제 중립이잖아요. 예. 파월 의장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4분도 이제 뭐 합리적인 중도파고 2명이 이제 매파인데 그래서 이제 뭐 6대 6으로 보면 저는 25bp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예. 지금 급하게 내릴 명분은 없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네. 사실은 작년 9월에 이제 50bp 인하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멈춰 있죠. 그리고 지금. 그런데 작년 9월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고용이 많이 식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내릴 명분은 있다. 그런데 급하게 내릴 거냐, 천천히 내릴 거냐, B컷을 할 거냐, 베이비 스텝을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는 급하게 B컷을 할 정도로 지금 시급한 상황은 시급한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다. 그 정도로 시급하냐? 물론 이제 고용이 뭐 내일 파월 의장의 고용에 대한 멘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자회견 할 때 지난 8월에 고용이 완전히 5월, 6월, 예. 7월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5만 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게 옳으냐에 대한 질문이 아마 기자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아마도 연준 위원들의 전체적인 뭐 의견은 아직은 고용 시장이 식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하게 굉장히 뭐 이렇게 뭐 50bp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자이언트를 해야 될 정도가 혹은 뭐 연속으로 인하할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측면에서도 예. 지금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한 게 여름을 지나면 조금 명확해질 거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얘기했는데 여름을 지났는데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이제 이게 언제 명확해지는 거냐는 얘기가 계속 현지에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4월 얘기 나오다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밑에 깔려는 있는데 기저에. 기저에 깔려는 있죠. 그다음에 8월 CPI에서도 상품 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 생각보다 막 너무 위아래로 막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또. 막 가지는 않고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 어려워. 근데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잠복해 있어요. 뭔가 잘 몰라요.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죠. 물가 부분이. 그래서 대부분의 한 절반 이상의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잘못하면 역사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그죠.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연준 위원이 됐는데
과문에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점도표도 사실은 뭐 이게 단술 평균 값이 아니라 네. 중간 값이잖아요. 그렇죠. 쭉 이렇게 쭉 나열시키고 줄 세워놓고 그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네. 6명의 예를 들어서 미란이 뭐 그냥 막 나가더라도 만약 0.5까지 가고 뭐 0.75 가더라도 뭐 제로까지 가더라도 예컨대 그거는 이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리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요. 예. 그래서 중간값은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로 찍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올해 한 저는 3번 이하로 찍힐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2번 이하였는데 그쵸. 3번 이하를 찍힌다고 해서 뭐 꼭 3번 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한 2.5 지금 지금 뭐 3.87이 지난번 중간값이었는데 네. 뭐 애매하게 한 2.5회 그렇게 찍힐 것 같아요. 그 상황 봐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합의를 그렇게 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3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확정적이진 않아. 그렇게 할 것 같고 내년은 지난 6월 FOMC에서는 한 번이나로 점을 찍었는데 중간값이. 예. 이번에는 한 3번은 인하할 걸로 이제 중간값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보실 때는 사실 올해는 이미 거의 지나갔고 결국에는 9월, 10월, 12월 3번 남았는데 3번 하나 아니면 2번 하고 내년 1월에 한다고 하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내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 기준금리거든요. 그쵸. 터미널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실 마켓은 올해 한 3번 인하를 반영했어요. 예, S&P 500 6,600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건 몰라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3번 정도의 인하를 이미 프라이싱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프라이싱 안 한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한 번에서 다시 이번에 점도표가 3번 내지 4번으로 찍히면 예. 프라이싱 할 위로 가격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숨쉴 그쵸. 공간이 더 예. 생기는 거고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아시겠지만 예.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금리를 25bp 더 내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당장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이거는 크진 않다. 월가의 논리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금리를 내리면 확실히 돈이 많이 풀리거든요. 예. 단기 금리가 내려가서. 예.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를 더 일으킬 수 있고 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수는 있고.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소비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경제적인 실물적인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금리의 뭐 금리 인하를 얼마 하느냐, 뭐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월가의 문제입니다. 예. 월가의 문제고 월가의 문제가 또 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가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경제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미국 경제 좋아져? 아닙니다. 오히려 1955년 이후에 그러니까 70년이죠. 70년간 연준이 13번 금리를 인하했는데 예. 놀랍게도 10번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경기는 원래 침체될 것 같으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침체돼. 어차피. 라는 거죠. 네, 그거는 침체될 운명이면 침체되고요. 한 뭐 6개월, 뭐 심지어는 뭐 그 이상 조금 딜레이 시킬 수는 있어요. 경기 침체를. 하지만 그냥 골로 갈 경기는 원래 골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금리를 인하해서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게 안 갈 거냐. 저는 그렇게는 뭐 안 보고 덜 갈 거냐 아니면 안 갈 거냐 뭐 이런 문제죠. 약간의 그냥 뭐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번에 예를 들어서 빅컷이 나올 확률은 지금 0.3%밖에 안 뜨긴 하거든요. 배드워치에서는 0.2인가 3밖에 안 돼요. 오늘 아침 보니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시장 그렇게 보는 맞습니다. 건데. 간혹 가다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인슈런스 컷이라 그래갖고 예방적 보험 지난번에 0.5bp도 50bp도 그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인슈런스 컷이었는데 이게 지금 나오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과도하게 뭐 빅컷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장은 연준이 그렇게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건가? 라면서 좀 놀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 정책은 뭐 그냥 전통적으로 컨센서스 포워드 가이던스대로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예.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고 네. 충분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결국엔 기업 이익이라든지 지금 뭐 경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골디락스. 그러니까 아마 저더러 주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질문할게요. 그럼 질문을 할게요. 그거를 질문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질문하신다면 예. 저는 연준이 금리를 머뭇거리면서 내리는 게 가장 좋다. 오히려. 예.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아.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어제 그 3분기 GDP를 3.4% 예상했습니다. 오, 굉장히 높게 보네요. 지난 2분기가 3.3이었잖아요. GDP 나오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6월에 FOMC에서 끝나고 SEP 경제 네. 전망 요약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인가 7, 내년도에는 뭐 1.8인가 뭐 그렇게 네네네. 예측을 했어요. 그래도 1%대 중후반으로 예.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나온 IMF 전망은 미국 경제를 올해 2.0, 내년 1.9로 봤거든요. 물론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2% 정도 혹은 뭐 심지어는 3%, 2분기에 3.3%, 뭐 이런 하반기에 뭐 예를 들어서 3% 경제 성장률에 뭔가 B컷, 뭔가 연속 금리 인하,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 그쵸. 거죠. 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 지금은 물론 이제 경제가 뭐 오늘은 호황이고 내일은 불황이고 이러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은 약간 변곡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황의 끝자락에서 예. 불황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네.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많이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 국면에. 원래 이래요?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07년 말에 12월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고용이 이번에 고용지표 나온 것처럼 수십만 개가 증발됐어요. 갑자기. 예, 네. 그게 이제 기업 조사에서 이게 3개월 텀을 주고선 설문을 받거든요. 설문이 예. 아니라 그 숫자를 받기 때문에 네. 이게 처음에 3개월 전에 보고된 숫자하고 3개월 후에 보고된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니라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변곡점에 들어갔을 때는 기업들이 그 밀어요, 보고를.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하거든요, 예. 데이터들이. 네네네. 뭐 나가겠다는 놈이 다시 안 나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주 뭐 그냥 뭐 난리 자발적 꺾는 거예요. 비자발적 이런 게 막 섞이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통계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딜레이 됩니다. 네네. 그런 게 2008년 9년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성장률을 보면 지금 뭐 불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예. 또 다른 지표를 보면 또 불황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있죠. 예, 나와요. 네. 그리고 뭐 어제도 소매 판매 나왔습니다만 이런 걸 보면 호황이에요. 소매 판매 예상치로 너무 또 많이 올라갔죠. 뭐 0.6% 나왔어요. 예. 이런 거 보면 또 호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불황인 거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경제 지표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연준 위원들도 똑같이 헷갈리고 있을걸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더 데이터 디펜던트 하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네. 지금의 살짝 잘못 건드리면 다 내 책임이 되니까 좀 그러는 심리적으로는 압박도 네.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약간 연준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조금씩 금리를 마지못해 내리는 것처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증시에 더 좋은 것은 예. 금리를 한 50bp 내려야 되는 그런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 상황에서 네. 100bp를 내려주는 거죠. 아. 그러면 경기는 좋고 유동성은 더 공급되기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에는 가장 좋은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급하게 올립니다.
끌어올려버리죠. 또 멜트업이라고 유동성. 그 포모를 일으키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멜트업 경기를 부추기는 게 통화정책, 과거 연준의 통화정책이 경기에 비해서 금리를 과도하게 내릴 낮춰버린, 때, 예. 그럴 때 항상 왔습니다. 94년에서 닷컴 버블 때도 이제 그런 거고요. 예. 그린스판 시절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뭐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 예. 내년도에도 2%인데 예. 금리를 100bp 내려버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건 좋은데 급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급하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꺼질 때도 급하게 꺼진다. 급하게 꺼진다. 예. 결국에는 이제 그거는 미스터 마켓의 생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예, 어쩔 수 없는 생리라서 천천히 오래 올라갈래, 급하게 올라가고 화끈하게 빠질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또 이제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 쪽을 많이 해보셨고 우리는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원하게 올라갈 때 내가 시원하게 한번 타고 내릴 때도 시원하게 내려갖고 난 돈 많이 벌래 하지만 실제 참가를 해보면 사람의 심리가 그게 아니어서 참 그게 더 어려운 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되게 진짜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질문지에는 저희가 사전에는 없긴 한데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고 있는 거냐고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미국 경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예,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슬로우 다운 돼야 될 때는 그게 놔둬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재고도 좀 청소하고 그리고 일단 소비도 조금 움츠려들고 네. 그거는 경기 사이클에 오히려 약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기 성장률 0% 혹은 뭐 살짝 마이너스 찍는 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뭐 주식시장에는 당장은 나쁘죠. 하지만 길게 봐서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고 미국 경기를 지금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의 기관차가 바뀌었습니다. 네. 경기 기관차가 AI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빅테크들의 R&D 중심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 그리고 HBM 중심의 AI 투자가 네. 지금 전체적인 경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얘네 경기는 전통적인 재고 순환 사이클과 다를 뿐 아니라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경기와는 따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돈도 많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해도 자기네들이 워낙 이익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쟁여놓은 돈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 금리 인하에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뭐가 받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주가가 받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 경기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2분기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다운시키는 예. 효자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산성 개선, 그다음에 전통적인 경기가 아니라 조금 AI 기술주의 생산성 혁신 그 중심의 투자 이런 사이클이 완전히 이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꾸준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간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몬스 침대 같네요. 편안함. 시몬스 침대 편안함. 죄송합니다. 농을 던졌네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환율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미국 경기까지 대본에 없던 거 여쭤봤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예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96, 97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7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90원, 70원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피봇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원달러 환율은? 달러 환율이 저는 뭐 이 정도에서 오래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예. 1,300원대 후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볼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통화 수합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 노이즈 이런 소음거리지만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결되겠죠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펀더멘털이 한 1,370원에서 오히려 한 50원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글로벌 달러가 사실
지금 유럽중앙은행 ECB라든지 영란은행 BOE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미 그쪽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죠 많이. 미리 낮췄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금리 레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낮추거나 낮추지 못할 겁니다. 네, 일본은 오히려 조금 뭐 올린다는 당장 올리진 얘기도 있고. 않았지만 올리는 방향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미국은 다시 이제 이번 9월을 기점으로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간 거거든요. 어쨌거나 한 100bp는 내릴 거라고 봐야 됩니다. 내년 언제까지가 네. 됐든. 예.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 혹은 적어도 강세는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이것만 갖고 환율을 설명할 수는 없죠. 미국으로 굉장히 돈이 집중하고 또 공장 짓느라고 또 돈 주식 들어가고 사느라고 채권 사느라고 막 들어가고 들어가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롱텀하게 보는 자본의 흐름이고 단기간 흐름은 이자율 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글로벌 달러의 약세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원화 강세가 조금 어느 정도 강보합 정도로 1,350원 정도로 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관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진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민간 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국가 부채도 지금 뭐 조금 그렇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파열음이 나오고 네, 있는 이런 거죠. 예.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거는 조금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이런 좀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밸런스를 맞춰서 이제 퉁치면 저는 뭐 한 1,370원을 그렇게 크게 상회하는 정도는 아닐 거다. 당분간 연말 연초까지. 블랙스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 대전제는. 네, 네,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환율은 뭐 사실 1,370원 언더로 볼 수도 있고 전후로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일단은 9월 한 번 하고 2번에서 3번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궁금한 많은 투자자들의 궁금증이잖아요. 미국 주식은 좋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네. 국내 주식 시장이나 증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국내 주식 시장 조금 좋게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예. 저는 뭐 이게 환율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그 원화가 좀 기조적으로 약세만 안 간다고 하면 예. 환율 쪽에서 이제 중립 정도만 잡아줘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유인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2018년에 최고로 많이 주식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비중이 높았을 때가 34% 넘었었는데 네.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얼마 전에 한번 깨졌지 않나요? 네, 네. 30%가. 지난 한 10년간 계속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와 거리를 뒀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 뭐 이런 거 거치면서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봤었다는 봤다가 거죠. 예.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사느냐라는 건데요. 많이 비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싸졌잖아요. 가장 큰 호재는 한국 주식이 한국 가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 이런 소문이 이제 돈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이제 매력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플러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연기금도 지금 많이 비워놨어요. 한국 주식이. 그리고 미국 주식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미장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조금 빈집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 또 자사주 매입도 지금 기업들의 공시를 보면 계속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이긴 네,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4 내지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 계속 아무튼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 방향일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잠긴다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상법 개정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의사의 의무라든지 주주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강화돼 가지고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도 내년까지는 역대급으로 작을 것 같습니다. 눈치 그래서, 보느라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외국인 포함 국내 기관 뭐 이렇게 해서 수요는 괜찮고 공급은 역대급으로 낮고 이러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익의 특별한 증가 없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PR 한 11배인데 한 14배 요 정도까지 14배면 한 4,40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해는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리레이팅을 우리가 했죠. 하는 네. 이제 계속 해나가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BR 기준으로 지금 한 제가 계산하니까 1.2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 중국이 한 1.4, 대만 1.5 뭐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올라가도 한 4천 떨어지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번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2번 1번 원칙을 꼭 지킨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들 하거든요. 하도 당하니까 야 이게 1.2가 PBR이 이 정도 되면 이거 오버슈팅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증권 부장을 하고 있고 증권 업무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도 막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비난을 많이 받고 시작을 해요 보통. 그 3,400 이번에도 얘기를 했더니 막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3,400 갔잖아요. 3,500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상징적 자리잖아요. 500 마디 지수 때. 네. 3,500이 연말까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단이 일단 열리긴 한 것 같은데요. 뭐 단기 지수는 뭐 내뱉는 순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죠, 예. 저는 뭐 굉장히 시장이 좀 가볍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일단 경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의 기조보다는 금리를 더 많이 내리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미국 증시 자체가 멜트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한번 3,500 넘겼다가 좀 기술적 커렉션 5% 이내의 조정 한번 예, 그런 건강한 조정을 한번 거치면서 그러면 한국 증시 거봐라 끝났다라고 할 때 저는 다시 또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라고 하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 참 신기한 게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는 이제 기사를 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드디어 수익 실현을 하고 곧버스를 샀다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가 그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어려운 장인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느냐 여기에 달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회방을 안 놀아야 되고 네. 그렇다면 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우상향 기조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주로 사고 있는 게 그냥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삼성전자를 오늘은 아닌데 어제는 1조 원을 넘게 샀어요. 삼성전자만.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거든요. 1월부터 8월까지 1조 몇천억을 팔고 지금 요번 달에 한 달에 9월 보름까지만 2조 6천억인가를 샀어요. 네. 얘네가. 그러니까 올해 팔았던 거를 전부 다 복구하고 1조 원을 넘게 이번 달에 사들이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미친 듯이 사요, 얘네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반덤핑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또 이슈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서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끌고 가는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히어로라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섹터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기보다는 섹터 보시는 분은 아닌데. 네, 좀 이렇게 둔하죠. 예. 그런데 이제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장이 이게 항상 강세장이 올 때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그 스토리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AI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중국과 경합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업종. 반사이익. 예, 반사이익 이게 두 번째 스토리고요. 세 번째는 전 세계 소비가 비대해졌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동안은 안 해왔던 글로벌 B2C 기업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한류 열풍이라든지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네네네. 아니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B2C에 속하고요. 예. 그래서 이 삼각 구도 이게 탄탄한 스토리라는 거죠. AI라는 것은 뭐 우리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미국이 끌고 가는 스토리인데 예. 이거는
저는 미국장이 예를 들어서 S&P 500이 뭐 7천을 넘어서 나중에 만까지 간다면 그게 AI 스토리일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가 다 주도하지는 않겠죠. 또 다른 선수 교체가 있고 뭐 하겠지만 퉁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AI잖아.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 칩 만드는 회사들이 두 업체들이 이제 저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테마는 뭐 약간 뭐 출렁출렁 꿀렁꿀렁 거리겠지만 저는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예를 들자면 뭐 코스피가 4,500 간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은 넘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걔가 안 넘으면 못 가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매크로적으로 연결하면 되겠다. 네. 내가 만약에 코스피가 4,500 갈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가네라고 이렇게 보셔도 당연한 겁니다. AI 스토리라는 것은 정말 뭐 누구도 부인 못할 스토리고 그거는 탄탄하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데 그동안은 중국의 경합에서 불이익만 받은 게 이제 화학, 철강 이런 것들입니다. 맞아요. 이런 업체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된 얘기지만 계속 고생합니다. 하지만 경합에서 오히려 플러스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그런 게 이제 조선, 방산, 그 방산 업체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PR이 30배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은 중국을 배제하거든요. 미국이 안보 이유, 전략상 이유로 그렇죠. 키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쨌거나 우여곡절은 있으나 우리나라 이런 그 중국의 반사이익 업체들은 굉장히 큰 카테고리로 탄탄한 스토리의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B2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새로 열리는 부분이거든요. 전에 없던 것. 물론 캐대언에서 우리가 돈 버는 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글로벌 B2C고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내 B2C만 머물고 있을 때는 그냥 PER이 10배를 넘기 어렵죠. 근데 글로벌 B2C가 되면 삼양식품 아닌가 그런 게? 맞습니다. 그냥 몇 조를 못 넘겠죠. 1조도 못 넘겠죠. 못 넘죠.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로 가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PER이 20배, 30배, 40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미국의 P&G라든지 뭐 월마트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다 그런 존슨앤존슨 다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만드는 거 특별한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전 세계에 로얄티 고정 고객이 다 있어가지고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바꿀 수도 없어 사람들이 그거를 쓰던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PER이 안정돼 있는 거죠. 주가의 변동성이 낮고.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그렇게 가는구나. 엔터주들도 그런 애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생길 겁니다. 제2의 BTS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계속 나오고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안정적으로 모멘텀을 준다면 거기도 이제 리레이팅이 되겠네요. 역으로 그런 기업들이 성장해야 코스피가 4,500, 5,000 갑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못 가면 못 가요. 맨날 삼성전자만 갖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못 가죠.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코노미스트시고 거시경제를 주로 이제 다루시는 우리 박사님께 제가 섹터를 계속 여쭤보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투자 전략을 주세요. 이것도 되게 웃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따로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을 견지하고 앞으로 올해 말 내년까지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접근을 하고 돈을 좀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그냥 흐름만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수 있나요? 매일신문 시청자분들께? 저는 너무 매크로를 가지고 그 투자 전략을 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매크로를 가지고 짜면 너무 피곤해요.
맞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매크로를 맞춰도 주식시장과 매크로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앞서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매크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네. 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냥 자산 배분해서 국장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대 현금 비중을 7대 3 이렇게 나름 정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저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5대 5로 주식은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에서 ETF를 사시든 이렇게 해서 하시든 그렇게 가져가시면 그 중에서 아마 어떤 섹터나 혹은 미국장은 조정 보이고 한국장은 크게 오르고 이런 국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한국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올라간 만큼 더 오르세요. 그래서 찐따인 미국 주식에 조금 더 사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매크로를 쫓아가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제가 매크로 40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크로를 평생을 하신 박사님께서 매크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예. 케인즈가요. 예. 대공황 이전에 그 매크로로 투자를 했다가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 케인즈 선생님.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일대 펀드를 운영을 하고 하셨는데. 예.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매크로 보고 투자하는 거는 바보짓이다. 저도 40년 해보니까 그건 바보짓이다. 매크로는 그냥 참고하는 거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매크로를 통해서 주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위험도 이런 위험이 있구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요점에서 조금 이런 위험이 나타나면 조금 주식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맞아요. 그런 것들. 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건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시장 금리가 너무 그냥 올라갈 때. 금리 갑자기 올라갈 네. 때. 네, 그 다음에 달러가 너무 약해질 때. 너무 약해질 네, 때. 너무 약해질 때. 첫 번째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예. 미국이 그 OBBBA 법안, 오빠 법안이라고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골 때리는 법안이고요. 예. 그리고 관세발 인플레이션도 아직 잠복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제 생각에는 한번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튈 수도 있다. 네, 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금리가 아니고요. 네, 혼돈 네,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예. 네.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금리를 50bp, 25bp 내렸을 때 시장 금리는 튀었거든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그랬었어요. 맞아.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 작년 9월 같이 똑같이 데자뷰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금리가 튄다 그러면 시장인 지금 S&P 500 PR이 23배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밸류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쥐약입니다. 시장 금리 아무리 내려봐도 기준 금리 아무리 내려도 시장 금리 이렇게 튀면 주식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 또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은 백악관이 연준에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계속 약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일단은 주식에서 돈을 좀 빼셔야 됩니다. 그때는. 네, 원래는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좋아져서 리스크를 사람들이 막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달러가 안전자산인 달러를 좀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달러 약세가 아니라 연준에 대한 불신,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 미국 돈에 대한 불신, 트럼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 가지고 민심이 트럼프에 대한 돌을 던지면 그때는 일단 주식을 좀 파셔야 된다. 미국 주식이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질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위험을 항상 우리 견제하고 있자. 대비하고 있자. 왜냐하면은 한국말이라는 게 요 뒤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항상 짚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 일 있죠. 뭐.